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오늘 하루 종일 회자됐습니다. 21개월 전 기자회견을 하고는 처음이니까요.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회견은 진영에 따라, 보고자 하는 시각에 따라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성향 때문이겠죠. 내용을 떠나 긴 시간 모든 질문을 아무런 대본이나 자료 없이 소화하는 모습이 나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 오늘보다 내일일 겁니다. 단상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성역 없이 받고 진솔하는 입장을 밝히는 대통령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1시간 34분에 걸쳐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 해병대원 특검,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 등등 모든 현안에 답한 대통령의 생각을 황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생의 어려움은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민생이 어려워 송구스럽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동안의 국정 운영과 남은 3년 계획을 20여 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집무실에서 이곳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기자들 앞에 선 윤 대통령은 72분 동안 질문 20개를 받았습니다. 자주 만나니까 좋죠.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 질문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사과란 표현을 썼습니다. 박절하게 끊지 못해 아쉬웠다던 석 달 전 대담 때보다 자세를 더 낮췄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은 수사기관의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상황에 대해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를 이유로 즉답을 피했지만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수사할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김 여사 문제에 이어 주목을 받은 현안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문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면서도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해병대원 특검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답변이 좀 길 수밖에 없게 질문을 하시네요.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고 검찰에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칠 거라며 누구를 봐주거나 뒤집어 씌우는 봐주기 의혹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엔 제2 요구를 예고했지만 수사가 마무리된 뒤엔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존자 구조도 아닌 무리한 시신 수습을 진행하다 인명사고가 났다며 당시 국방장관을 질책했다고 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에 대해선 공수처 고발만으로 인사 배제를 한다면 공직 인사 자체가 어렵다며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2차례 연장하면서 소환도 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여당이 제안한 특검법 조건부 수용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여권의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대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일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오해는 풀렸고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했고 한 전 위원장이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나갈 거란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습니다. 총선 패인이 뭐냐는 질문에도 답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멀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엷은 미소를 지으며 몇 초간 머뭇거립니다. 글쎄 곧이어 웃음기 가신 얼굴로 선을 긋습니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지난 1월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총선 이후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설에 힘이 실렸지만 윤 대통령은 20년 넘은 교분이란 표현으로 일축했습니다. 만남을 혹시 다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다만 선거 이후 지친 한 전 위원장에게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기다린다고 했고 만남 시점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드리고 또 좀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총선 패인을 설명할 땐 부족과 미흡, 소통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제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부로 국정기조가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정책 분야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이 눈에 띕니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각 부처를 아우르게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야당도 이 사안만큼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 교육과 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과거에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온 이 경제기획원 같은 우리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특히 회견 내내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명에서부터 성중립적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처 신설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총선 때 비슷한 공약을 냈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출생과 관련된 특별한 정부 기구를 만들겠다, 전담부를 만들겠다, 기획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전향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합의가 무산된 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를 방치했던 역대 정부와 달리 여론조사를 비롯한 각종 통계 자료를 국회에 충분히 제공했다며 조급하게 하기보단 22대 국회로 넘겨 더 충실히 논의하고 임기 안에 확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회초리를 맞고도 국정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는다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적절한 때 적절한 얘기를 했다며 진솔한 소통 의지를 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총선 참패에 성찰이 없는 맹탕 회견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로 의송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김 여사가 불가침 성역이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오늘 입원한 이재명 대표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마이동풍, 동문서답, 오불관원이라고 썼고
개혁신당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실소조차 나지 않는 전파 낭비라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엿보인 회견이었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했습니다. 격의 없이 바로 질문을 들을 때 저 질문에 과연 답이 어디까지 나올까 이렇게 궁금도 했는데 저는 많이 진전된 소통을 하셨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히 새기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이었던 만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관심도 컸습니다. 회견 준비 과정부터 끝난 뒤 평가까지 정치부 홍현주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방금 여야의 양측 엇갈린 평가 봤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본인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네, 회견 후 참모들에게요, 윤 대통령이 더 자주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준비한 답변이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 들어가면 쟁점이 많지만 대통령실도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평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본인 평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할 텐데 일단 현장에 있던 기자들 반응 좀 물어볼까요? 네, 우선 다 보셨듯이 윤 대통령의 태도나 표정이 이전보단 좀 부드러워진 게 사실입니다. 또 모두 발언 시작부터 민생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한 점이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에 처음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쓴 것도 평가할 만한 대목입니다. 특히 이 사과라는 말은요, 독회라고 불리는 사전 회의 땐 나오지 않았던 표현으로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직접 언급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죠. 네, 우선 가장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김 여사 관련 부분을 설명할 때 재발 방지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족 관련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예고했던 제2부속실 설치라던가 특별감찰관 임명과 같은 대책을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면 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었을 거라는 평가입니다. 또 국민보고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도 지금의 경제성장 추세를 유지하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전체 기조가 변화와 반성인 회견에서 이런 자화자찬성 대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진전된 태도 변화를 보인 건 평가할 만하지만 변화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엔 특검을 본인이 스스로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조건부 수용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 조건부 수용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그대로 공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뒤에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는 조건으로 낸 특검법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거여서 선수사 후 특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회견 순서나 진행하는 형식을 보면 전에 보지 못했던 건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실로 이동해서 질문을 받았죠. 취임 100일 회견 때 나온 지적을 감안한 거라고 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모두 발언을 길게 할 경우 일방 소통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서 다른 장소에서 대국민 담화로 소화를 한 겁니다. 회견 전체적으로는 지난번 회견에 비해 시행착오가 적었고요. 자세를 낮추는 모습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핵심적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회견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궁금증과 다소 거리가 먼 사안은 간단히 넘어가고 더 중요한 쟁점에 더 시간을 많이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72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긴 합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좀 부족했고 그 질문을 하고 후속 질문을 또 이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기자회견 시작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3선의 대구 출신 추경호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추 원내대표는 똘똘 뭉쳐야 한다며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를 두고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론이 급부상하면서 잡음이 계속됐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 달성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선거에 참여한 당선인 102명 가운데 70표를 얻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신임 원내대표는 일성으로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108명의 이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장 이달 말 재의결이 예고된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서 당내 낙선자들의 이탈을 막아야 하고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당내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7월 말 8월 초로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지혁 원내대표에 이어 이양수 원내수석도 늦추는 건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선출로 구성된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빨리 들어와서 그분들이 그 정통성의 힘을 가지고서 당을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까지 맞물리며 찬반 이견이 나오는 모습인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2선으로 물러나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맞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당사자인 한 전 위원장은 여전히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 전담 수사팀이 처음으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명품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를 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부터 부른 겁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최 목사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몰카를 찍은 최재형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출석합니다. 무슨 첩보 작전도 아니고 목사님께서 성직자분께서 그 시계에다 그런 첩보원들이나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나와서 최 목사가 2022년 9월 방문 목적을 속이고 김 여사 몰카를 촬영한 게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주거 형태와 외부인 출입 통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오는 13일 최재형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모든 사건은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니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20일에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원장을 지낸 은성수 전 위원장이 아들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한 병무청에 1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취하를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고발 취하를 도운 병무청 직원들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김충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무청은 지난 2021년 12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들 은 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 간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서 생활하며 병무청의 입국고지를 받고도 들어오지 않아 고발됐습니다. 그러자 은 전 위원장이 병무청의 담당 A 과장에게 최소 13차례 전화를 했다고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 과장은 실무자와 계장의 반대를 묵살하고 허위 사실까지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 병무청장에게 직보했고 고발은 취하됐습니다. A 과장은 이러한 과정을 은 전 위원장에게도 공유했습니다. 구두방침을 받았다거나 결제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담당 과장이 그 아버지한테 다 공유를 하거든요. 고발 취하를 청탁한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은 씨는 고발이 취하되자 한국에 돌아와 2주간 머문 뒤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한다며 다시 미국으로 갔고 지금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TV조선에 청탁한 사실이 없고 절차에 따라 내용을 물어본 게 전부라며 감사 결과를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게 라인입니다. 네이버가 공동 투자한 회사인데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을 줄이라고 압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와 함께 라인의 경영권을 공동 소유한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7월 초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분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강제 퇴출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오늘 열린 실적 발표회에서 최근 불거진 라인 야후 경영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야카와 주니치 소프트뱅크 CEO는 네이버와 자본 변경을 협의 중이라며 총무성 답변 기한인 7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상의 난이도가 높고 현 시점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네이버와의 협상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50%씩 출자한 A홀딩스를 통해 라인 야후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터진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 측 지분 축소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 라인 야후도 네이버 출신 신중호 이사를 이사회에서 제외해 이사진 7명을 모두 일본인으로 꾸리는 등 네이버와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親会社における資本移動については、当社からは要請を続けており、ソフトバンクとネイバーの間で交渉が行われており、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에서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면서 국내 반발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라인 야후 사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대낮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유튜버였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습격 당시 상황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가 됐다는 겁니다. 하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법원 앞 도로에 하얀색 승용차가 멈춰서더니 한 남성이 내려 차 뒤편으로 뛰어갑니다. 그 시각 수십 미터 떨어진 인도를 한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을 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 화면이 크게 흔들립니다. 뛰어온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진 겁니다. 갑자기 몇 초도 안 돼서 아까 하는 소리가 3번 들렸고 손에 뭔가 있는지 이렇게 강하게 틀고 피의자는 부산지방법원 앞을 지나던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50대 유튜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를 타고 달아난 범인을 범행 2시간도 안 된 오전 11시 35분 경주의 한 도로에서 붙잡았습니다. 범행 동기 무엇입니까? 피의자 역시 피해자와 같은 자신의 일상을 찍어 올리던 50대 유튜버였는데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서로 외모를 비하하며 다퉈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서로 수십 건의 고소를 주고받았고 특히 오늘 오전 11시에는 재판 출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숨진 피해자를 과거에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인데 피의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범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 동대문에서 노후 하수관 교체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공사 현장에 깊은 구덩이가 시커멓게 입을 벌리고 있고 주민 출입은 통제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하수관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바닥까지 가서 내려고 하는데 거기 붙여가지고 날린 거죠. 동대문구청이 발주한 공사로 하청업체 직원 10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지면서 덮친 겁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0대 1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노후된 옹벽이 땅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땅을 하잖아요. 아파니까 이 옹벽이 너무 현장엔 이렇게 출입 통제선이 쳐졌는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나와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를 했고 그쪽 도급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고 주변 확인하시는지요. 법이 바뀐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또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벽 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을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버스에 치인 8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소방차들 막 계속 오고 막 일부러 이제 앞에 저거 치고 유압기라고 그러나 이쪽 집어넣어가지고 한쪽을 들더라고요. 버스는 이곳에서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요. 사고 후에도 10여 미터를 더 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딱 보니까 여기서 밖에 가시고요. 경찰은 버스 기사가 법을 어겼는지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단 멈춘 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법 시행 1년이 넘었고 우회전 신호등도 전국에 230여 개 설치됐지만 사망자가 줄었을 뿐 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존 운전 습관을 아직까지도 법이 개정된 거에 대해서 많이 못 따라오고 있으니까 몸소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죠. 경찰은 다음 달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을 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사건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가해자의 계획 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한 데 이어서 범행 후 갈아입을 옷도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범행이 잔인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신상 공개 가능성도 거론됐는데요. 경찰은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5살 최모 씨는 취재진 앞에서도 차분했습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피해자나 가족분께 할 말씀은 없습니까? 전문가들은 여자친구의 급소를 수십 차례 공격하고 범행 후 침착한 태도를 보인 것을 들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하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성격적인 문제도 갖고 있지 않을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한 것 외에도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고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 씨 신상이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원까지 알려질 수 있다는 유족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가 재학 중인 대학 측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잇따라서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봤습니다. 하자는 전국 곳곳 신축 아파트에서 확인됐는데요. 이게 과연 대형 건설사가 공급한 아파트인가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고희동 기자 취재해보시고 부실 아파트를 피하기 위한 입주 예정자들의 고투 전하겠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가 지은 경기 동탄의 한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소나기 내리듯 물이 쏟아집니다. 방 안에 떨어지는 물을 그릇으로 담고 쓰레받기로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천장 배관 문제로 수십 세대가 불편을 겪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자 처리 중입니다. 도대체 이런 건물을 어떻게 졌을까? 비 올 때 재수 없이 그게 터진 그런 집들은 그릇 여러 개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는. 최근 입주가 시작된 경북 경산의 아파트도 하자 투성입니다. 천장 조명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문과 조명은 제대로 설치도 안 돼 있습니다. 깨지고 찢어진 곳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배도 미흡하게 좀 그냥 날림으로 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누수와 함께 인분까지 발견된 세종의 한 아파트 현장 관계자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지금 안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제가 샀어.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지식산업센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경기도 구리의 지식산업센터는 준공 이후 비가 오자 곧바로 누수가 생겼고 경기 안양에선 스프링클러 파손으로 물바다가 되면서 2억 원대의 피해를 입은 입주업체도 있습니다.
이 낚이니 공사를 서두르거나 공사비를 낮추려다 보니까 부실 자재를 쓰거나 부실 시공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한 단지당 하자 접수 건수는 수만 건, 자체 해결되지 않아 국토부에 접수된 분쟁 건수도 매년 4,000건이 넘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부실 시공을 우려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사전 점검 대행 업체를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도 찾아주다 보니까 입주민들에게 인기라는데요. 사전 점검 현장을 정수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입주를 앞둔 인천의 한 아파트. 사전 점검 대행 업체 직원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벽 도배, 들등, 냉장고장, 내부 우측 상부 코너. 타일을 차례차례 두들겨 들떠 있는 곳도 표시합니다. 사전 점검은 벽지와 타일 등의 하자를 점검하는 유관 점검과 단열과 누수를 전문 장비로 점검하는 장비 점검으로 진행됩니다. 수평계는 물론 공기질 측정기, 열화상 카메라까지 동원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수평 불균형, 발암 물질, 누수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최근에 또 그 코로나 때문에 부실 시공도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전 점검 신청을 하는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최근에 좀 늘어난 추세입니다. 예. 전용 84제곱미터 점검에 30만 원 정도 들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만족해합니다. 뭐 1, 2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때 좀 해보려는 거죠. 시공사들은 달갑지가 않습니다. 하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지적하면서 입주민들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쪽 업계도 경쟁도 생기고 실적을 부풀리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골머리가 앓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건설업계도 책임 있는 공사와 꼼꼼한 하자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당뇨 환자가 크게 늘고 있죠. 이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이들까지 합치면 국내 당뇨 인구는 2천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당뇨는 보통 하루 4번 피를 뽑아서 혈당을 측정해야 해서 이 관리가 어려운 질병으로 언급되는데요. 눈에 넣는 콘택트 렌즈로 혈당을 측정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황민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렌즈를 낀 뒤 스마트폰을 눈 가까이에 댑니다. 0.26 혈당 수치가 화면에 뜹니다. 눈물 속 당을 자동 측정해 혈당 수치로 바꾸는 특수 렌즈입니다. 언뜻 보면 일반 렌즈와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머리카락보다 얇은 안테나와 무선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기술은 지난달 국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빠르면 6개월 내 세계 최초의 상용화도 기대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이 소프트 컨택트 렌즈와 동일한 소재로 저희가 이제 렌즈를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렌즈를 최대한 소프트하고 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피를 뽑아 혈당을 재는 기존 방식은 불편함은 물론 감염 위험도 뒤따릅니다. 렌즈나 이런 비침습적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다면 당뇨병의 관리가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600만 당뇨 환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 시 비용 지원이 되는 약국 이용을 늘려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과일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참외나 수박까지 사 먹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소비자는 오렌지 같은 수입 과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평일인데도 수입과일 코너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오렌지 10개 가격은 14,758원. 작년보다 1,150원 내렸습니다. 바나나도 한 송이 2,640원으로 1년 전보다 670원 저렴합니다. 오렌지는 이게 10,000원에 8개면은 괜찮은 싼 편이에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는 좀 싼 편이고 먹을만 하더라고 속도.
수입과일 가격이 내린 건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직수입 물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가격 하락은 판매량 증가로 이어져 한 대형마트의 키위 매출은 전년 대비 63%, 망고스틴은 41% 늘었습니다. 유통업계는 본격 수확철을 맞은 미국산 체리도 수입 물량을 작년보다 4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수입 과일과 달리 참외와 수박 등 제철을 맞은 국산 과일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작황부진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참외는 작년보다 26% 올라 10개에 25,949원, 수박도 19% 뛰어 한 통에 2만 원을 넘습니다. 참외를 사러 왔는데 좀 비싼 것 같은데 오렌지나 좀 사갖고 갈 거예요. 그럼 참외는 오늘은? 아니. 정부는 참외나 수박의 납품 단가를 지원해 가격 안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가정의 달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는 대형마트들도 일부 제철 과일을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부가 의료공백 대안으로 내놓은 외국 의사 도입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거지만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파가 적지 않습니다. 해외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과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는 의료계가 저마다의 이유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장 움직임 보시고 외국 의사 도입을 둘러싼 궁금증과 실효성을 이어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배상윤 기자입니다. 헝가리 의대 입시 학원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 후 이곳을 녹화하는 발길이 늘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거죠.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서 해외 쪽으로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지 의대 졸업 후 귀국해 국내 의사 시험을 통과하는 게 상당수 학생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이긴 하나 의사 시험을 안 봐도 국내 의사가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국시를 두 번째 가능했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풀린 거죠. 지금 굉장히 걱정했는데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기고 좀. 해외 명문 의대생도 기대를 나타냅니다. 중소 케이스 펠로우셔도 국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좀 그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코로나 당시에 해외에서 이제 미국 의사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할 수 있게 풀어줬던 데가 있었거든요. 외국 의사 도입에 대해 의료계는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국내 의사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준비되지 않은 확률이 높은 분들을 떼거지로 이번에 몰아버리면은 반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의료 인력은 굉장히 고급 인력이에요. 소말리아도 거기 있는 의사들은 전교 1등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의사의 경우 환자와 의사소통이 가장 큰 숙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전공의 만여 명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자들을 한시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김다민 기자, 지금도 외국 의사들이 의사 면허, 한국 의사 면허 딸 수 있는 거죠? 네,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복지부가 지정한 전 세계 38개국 159개 의대 중 한 곳을 졸업한 의사 면허자여야 하고요. 외국인만 보는 예비 시험에 합격한 뒤 한국 의사 면허 국가 고시까지 치러야 합니다. 당분간 이 절차 없이도 한국에서 의사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정부의 대책입니까? 네, 지금처럼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일 때만 해당합니다. 국가와 학교 제한 없이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되고요. 의사 국가시험도 면제해 줍니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18조의 4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면허 의사의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의사 국가시험은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요. 이것 없이 한다는 것 좀 너무 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외국 의대 졸업자가 의사 국가고시 관문을 뚫고 국내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33.5%에 그칩니다. 3명 중 2명은 탈락한 건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탈락자 2명도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선 국내에서 진료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실무 능력, 최소한의 검증 절차 이런 게 필요할 텐데 누가 어떻게 선발을 한다는 겁니까? 네, 외국 의사들이 한국 병원에 근무 신청서를 내고 병원은 복지부에 채용 승인을 요청합니다. 전공의 빈자리가 생긴 대형 병원 필수 의료과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서류 심사가 전부입니다.
병원 제출하는 자료를 가지고 복지부도 검토를 하는 거죠. 별도 시험이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병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근데 외국 의사가 도입되면 환자와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의료계에선 국내에서 외국 의대로 유학 간 한국인이 주로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요. 무엇보다 6개월 정도로 예상되는 한시 채용에 얼마나 많은 의사가 지원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당장 수술을 받았으면 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외국 의사라도 좀 절실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부 환자단체는 정부의 외국 의사들의 한시적 의료 행위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 전공의처럼 수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건데 의료계는 반대합니다. 예전에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의사들이 왔었어요. 좀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취지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로 올 텐데 우리가 뭘 믿고서는 환자를 갖다 맡길 수 있겠어요. 전공의들의 업무를 단지 수입방 보조로만 생각하면은 안 되거든요. 의료 공백이 지금 석 달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대책까지 내놓는데 빨리 좀 합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채화된 파리올림픽 성화가 개최국 프랑스 땅을 밟았습니다. 역사 깊은 범선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이 성대한 환영식과 함께 올림픽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류주영 기자입니다. 배 천여 척의 호의 속에 올림픽 성화를 실은 벨레모가 마르세유 항에 들어섭니다. 고개 비행단이 프랑스 국기에 삼색 연막을 뿜어내며 성화 도착을 알립니다. 프랑스 래퍼 줄이 성화대에 불을 붙이자 축포가 터집니다. 전날부터 환영식 준비를 챙긴 마크롱 대통령도 성화 도착을 반겼습니다. Et aujourd'hui, voilà, la flamme arrive, les Jeux arrivent et rentrent dans la vie des Français. 지난달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채화돼 12일 동안 지중해를 건넜습니다. 역사적인 도착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프랑스 각지에서 15만 명이 몰렸습니다. C'est vraiment une euphorie en fait d'assister à je pense à cette occasion qui va se présenter qu'une seule fois dans une vie en fait. 성화는 노트르담을 출발해 79일 동안 프랑스 각지 400여 곳을 도는 여정 끝에 오는 7월 26일 올림픽 개막식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봉송에는 축구 선수 디디에 드로그바와 나치 수용소 생존자 등 각계 인사 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고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전력 관련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 전승절 전날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벌였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상징 붉은 광장. 9천여 명 규모의 병력이 일사불란하게 도열했습니다. 탱크와 전투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군사 장비들도 대거 등장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나치 독일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열병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다시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Никому не позволим угрожать нам. Наш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силы всегда в боевой готовности. 전승절 하루 전 우크라이나를 향해선 밤새 미사일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과 드론 76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강력했던 공습으로 최소 9개 지역이 정전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동부전선의 마을 2곳도 추가로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진격의 속도를 높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선언하기 위한 대공세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개전 이래 매년 러시아에 전승절 축전을 보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도 굳은 지지를 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사양노루는 과거에는 한반도 곳곳에서 서식했지만 약재인 사향을 구하려는 밀렵꾼들로 인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인데요. 종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사향노루 서식이 확인된 데 이어서 새끼까지 포착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깊은 산속, 어미로 보이는 야생동물 뒤로 새끼가 아직은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따라갑니다. 새끼는 어미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어미 품에 안겨 젖을 빨기도 합니다. 몸통에 흰색 반점, 목 주변에 흰색 줄무늬가 선명한 멸종위기 1급 사양노루입니다. 사양노루는 과거 전국에 걸쳐 분포했지만 현재는 양구와 민톤선 인근에 50여 개체만 남은 상태입니다. 긴 송곳니가 특징인 수컷의 복부에는 향낭이 있습니다. 향수의 원료와 약재로 쓰이는 고가의 사양이 바로 이 향낭의 분비물로 만들어지다 보니 무분별하게 남획된 겁니다. 포획된 사양노루에게 사양낭을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무분별한 포획으로 국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사양노루는 지난 2017년 양구에서 처음 발견됐고 최근에는 매년 한두 마리의 새끼까지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체가 지금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향후에 절멸종에서 개체들을 확보를 하고 인공증식까지도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양구 사양노루센터는 울음소리와 짝짓기 시기, 출산 시기 등 생태 특성도 확인했다며 정부와 함께 종 복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I have MS and I didn't tell anybody. 대통령이 심각한 희귀병을 숨겨오다 눈치를 챈 참모에게 고백합니다. 고심 끝에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병을 알립니다. 재선 도전을 천명해 중대한 사실을 감춘 죄를 심판받겠다고 합니다. What's next? What's next? What's next? 비난과 난관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 재선에서 압승합니다. 주역 발레리나가 새 배역을 신입 단원에게 뺏길까 봐 단장에게 쫓아갑니다. 단장은 틀을 초월하라며 일대 변신을 요구합니다. Surprise yourself so you can surprise the audience. Transcendence. 나아가 관객을 사로잡으려면 공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회견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책이든 현안이든 국민과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회견의 성패가 어디에 달렸는지를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그렇듯 대통령은 전에 없이 고개 숙여 내 탓을 했습니다. 취임 2주년 보고부터 위로와 사과로 시작했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꾸짖음도 겸허하게 새겨듣겠다.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 1년 9달 만에 기자회견 역시 첫마디가 사과였습니다.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했습니다. 총선 패배는 제 국정 운영이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평가라며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정치 공세라며 반대했죠. 해병대원 특검법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에 공감의 불을 지르려면 더 뜨겁게 가슴으로 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 보고도 설명을 과감히 줄였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설가 토마스 만이 설파했습니다. 공감이란 자아의 한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자기 보존을 위해서도 빠뜨릴 수 없는 수단이다. 대통령은 이제 변화의 첫 발을 뗐습니다. 참모들에게 다음은 뭐가 있느냐고 끊임없이 물으며 민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이길 기대합니다. 5월 9일 앵커 칼럼 오늘 뜨겁게 공감할 때까지였습니다. 따스하고 쾌청한 봄 날씨에 봄꽃들도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맑고 또 일교차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특히나 동쪽 지역은 한낮에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영동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 내일은 중부와 남부 해안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남과 경남 서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전주가 11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강릉 28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부터 시작돼 밤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처럼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9일 목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